어머니, 수진이가 제 빌딩을 통째로 가져가 버렸어요. 제 건물을 뺏겨버렸어요. 진호야, 내가 피땀 흘려 산 그 건물을 하루아침에 뺏기다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제 아들 진호는 지금 서울역 대합실 구석진 모퉁이에서 찢어진 담요 한 장의 의지에 겨울밤을 버티고 있습니다. 한때 강남에 30억짜리 빌딩을 소유했던 사람이 이제는 하루에 1,000원짜리라면 하나로 끼니를 때우며 공중화장실에서 세수를 하는 신세가 되어버렸거든요. 길가에 버려진 신문지를 주워 깔고 누우면서도 진호는 여전히 양복상의만큼은 벗지 않고 있어요. 마지막 자존심이라도 지키고 싶은 건지 아니면 아직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불과 2년 전만 해도 진호는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30살에 작은 무역회사로 시작해서 45이 되어서는 자기 빌딩을 가진 사람이었으니까요.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그 빌딩은 진호가 15년 동안 악착같이 일해서 모은 돈으로 장만한 거였어요. 밤낮 없이 일하고 주말도 반납하면서 벌어들인 피와 땀의 결정체였죠. 빌딩 1층에는 진호가 직접 운영하는 수입업체 사무실이 있었고 2층부터 6층까지는 임대를 주어서 한 달에 3천만 원 정도의 임대료가 들어왔거든요. 그런 진호가 어떻게 이런 처지가 되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며느리 수진이와 수진이 어머니 때문입니다. 진호 명의였던 그 빌딩이 지금은 수진이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는 증여를 받은 것처럼 서류가 작성되어 있지만 실상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수진이가 교묘한 방법으로 진호를 속여서 빌딩을 가로챈 거거든요. 처음엔 이런 말로 시작했었어요. 오빠, 세무서에서 증여세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니까. 임시로 엄마 명의로 해두면 어떨까요? 나중에 다시 돌려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만 해도 수진이를 완전히 믿고 있던 진호는 아무런 의심 없이 동의했었죠. 부부 사이에 뭘 그런 것까지 따져야 하냐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일단 명의가 바뀌고 나니까 수진이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진호 오빠는 이제 이 빌딩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임대료도 당연히 저희가 가져가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진호 오빠가 계속 이 사무실을 쓰려면 임대료를 내야 해요. 한 달에 500만 원이면 적당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이게 수진이가 명예 이전 후에 한 첫 번째 말이었거든요. 진호는 그 순간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처럼 멍해졌다고 했어요. 수진아, 이게 무슨 소리야? 이 빌딩은 내가 15년 동안 모든 걸 바쳐서 산 건데. 진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니까 수진이는 차가운 표정으로 대답하더래요. 오빠, 법적으로는 이제 우리 엄마 건물이야. 증여 계약서에 오빠가 직접 도장 찍었잖아. 그리고 애초에 이 빌딩 살 때도 우리 엄마가 많이 도와주셨던 거 기억 안 나? 그때부터 진호의 지옥 같은 나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자기 건물에서 임대료를 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되었고 그나마도 석 달 후에는 아예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거든요. 법적으로 다툴 수도 없었어요. 모든 서류가 수진이 어머니 명의로 정식으로 이전되어 있었으니까요. 진호가 처음 사업을 시작한 건 28살 때였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를 다니다가 독립을 결심한 거였죠. 그때만 해도 자본금이라고는 2천만 원이 전부였는데 작은 사무실 하나 얻어서 중국산 자파를 수입해 파는 무역업을 시작했거든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일하는 게 진호의 일상이었습니다. 주말에도 쉬지 않고 거래처를 발품 팔아가며 돌아다녔어요.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벌 때가 많았고 월세랑 사무실 임대료 내고 나면 진호가 먹고 살 돈도 부족했거든요. 그래도 진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작은 거래라도 성실하게 처리했고 거래처 사람들한테는 항상 정직하게 대했습니다. 그런 진호의 성품 때문인지 점점 단골 업체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사업을 시작한 지 3년째 되던 해에는 처음으로 월 매출 5천만 원을 넘어섰고 그때 진호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35살쯤 되었을 때 진호가 수진이를 만났습니다. 수진이는 진호보다 6살 어린 29살이었고
은행에서 대출 담당 업무를 하는 직장 여성이었어요. 진호가 사업자 대출을 받으러 갔다가 우연히 알게 된 사이였죠. 처음 만났을 때부터 수진이는 참 똑똑하고 적극적인 성격이었어요. 사업에 대한 조언도 많이 해주고 진호가 고민이 있을 때마다 함께 해결책을 찾아주곤 했거든요. 그때 수진이가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오빠, 사업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파트너가 있으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어요. 저도 오빠 사업에 도움이 되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 진호는 완전히 반해버렸죠. 예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진호의 꿈을 함께 이루어가겠다는 마음이 고마웠던 거예요. 그 당시 진호 주변에는 사업 이야기만 나오면 지루해하는 여자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수진이는 오히려 더 관심을 보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했거든요. 교제를 시작한 지 1년 만에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그때가 진호 36, 수진이 30살이었어요. 결혼식도 소박하게 했는데 수진이가 먼저 제안한 거였거든요. 오빠, 결혼식에 돈 쓰지 말고 그 돈으로 사업을 더 키우는 건 어때? 우리는 나중에 성공하고 나서 하와이로 신혼여행 가면 되잖아. 정말 현실적이면서도 미래를 내다보는 여자였어요. 그때의 수진이는 정말 진호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결혼식 당일에도 수진이는 화려한 드레스 대신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하객들한테 일일이 인사를 다니며 앞으로 잘 부탁한다고 정중하게 말했어요. 결혼 초기 몇 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수진이는 자기 직장을 계속 다니면서도 진호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회계 정리부터 거래처 관리까지 둘이 함께 밤늦게까지 일하는 날이 많았죠. 덕분에 사업도 점점 커져서 직원이 5명까지 늘어났어요. 수진이가 임신했을 때는 진호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매일 수진이 배를 쓰다듬으면서 아들한테 이야기해주곤 했거든요. 아들아, 아빠가 너를 위해서 큰 건물 하나 지어 놓을게. 내가 커서 물려받을 수 있도록 말이야. 그때만 해도 진호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남편이자 아빠였어요. 그로부터 2년 후에 손자 태준이가 태어났고 진호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해했습니다. 태준이가 태어난 날 진호가 병원에서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 했던 말이 지금도 귓가에 남아있어요. 엄마, 우리 태준이 정말 예뻐요. 아빠 닮아서 눈이 크고 엄마 닮아서 코가 오똑해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일해야겠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때부터 조금씩 이상한 신호들이 있었어요. 수진이가 가끔 자기 어머니와 긴 통화를 하는 모습을 봤는데 통화 내용이 대부분 돈 이야기였거든요. 오빠 사업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건물은 언제쯤 살 수 있는지 그런 얘기들이었어요. 처음에는 딸의 앞날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마음이려니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죠. 수진이 어머니는 처음부터 진호의 재산에 관심이 많았어요. 명절에 오면 항상 진호가 요즘 얼마나 버는지, 저축은 얼마나 했는지, 부동산 투자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물어보곤 했거든요. 진호야, 요즘 사업이 잘 되나 보네. 건물 투자는 언제쯤 할 생각이야? 요즘 같은 때 미리미리 준비해놔야 나중에 후회 안 한다고들 하던데. 그때는 단순히 사위를 아끼는 마음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다 계산된 것이었나 봐요. 특히 태준이가 돌이 지나면서부터는 수진이 어머니가 더 자주 집에 놀러 왔고 올 때마다 부동산 이야기를 꺼내곤 했어요. 태준이가 돌을 지나면서부터 수진이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육아 스트레스 때문인가 싶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수진이가 점점 돈 이야기를 자주 하기 시작했고 특히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어요. 매일 부동산 뉴스를 챙겨보고 주변에 건물 산 사람들 이야기만 나오면 눈을 반짝였죠. 요즘 강남 지역 건물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알아? 우리도 빨리 건물 하나 사야 할 것 같은데 임대업을 하면 월세만으로도 우리가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진호한테 건물 구입을 계속 재촉했어요. 진호도 원래 그런 계획이 있었으니까
열심히 돈을 모으기 시작했죠. 그런데 문제는 수진이 어머니였어요. 수진이 친정에 갈 때마다 돌아와서는 새로운 이야기를 꺼내곤 했거든요. 엄마가 그러는데 요즘 부동산 투자는 개인 명의로 하면 세금이 많이 나온대. 법인을 만들거나 아니면 가족 중에 세금이 적게 나오는 사람 명의로 하는 게 좋대.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 이야기가 점점 자주 나오더라고요. 특히 수진이 어머니가 직접 집에 놀러 온 날에는 더 노골적이었어요. 진호야, 요즘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 보면 다들 명의를 분산해서 한다더라. 증여세도 절약하고 나중에 상속세도 줄일 수 있고 말이야. 엄마처럼 경험 많은 사람 명의로 해두면 세무상 여러 가지 혜택이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진호를 은근히 설득했어요. 진호는 처음엔 별로 내키지 않아 했어요. 제가 봐도 그랬거든요. 자기가 십몇 년 동안 피땀 흘려번 돈으로 사는 건물인데 왜 남의 명의로 해야 하나 싶었던 거죠. 하지만 수진이와 수진이 어머니가 워낙 적극적으로 설득하니까 점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오빠, 진짜 요즘은 다 그렇게 해. 세금 절약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우리가 몇 천만 원씩 세금으로 날리는 것보다는 훨씬 낫잖아. 수진이는 매일같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찾은 부동산 관련 기사들을 프린트해서 진호한테 보여주기도 했거든요. 모두 명의분산의 장점에 대한 내용들이었죠. 더군다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말에 진호가 점점 솔깃해하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진호가 마음에 드는 건물을 하나 찾았어요. 논현동에 있는 6층 건물이었는데 위치도 좋고 임대 수익률도 괜찮았거든요. 가격이 28억이었는데 진호가 모아둔 돈과 대출을 합치면 충분히 살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그런데 계약 직전에 수진이가 또 그 이야기를 꺼냈죠. 오빠, 이 기회에 진짜로 엄마 명의로 사면 어떨까? 엄마가 세무사랑 상담해보니까 개인 명의보다 훨씬 세금이 적게 나온다고 그러던데. 그리고 나중에 태준이한테 상속할 때도 더 유리하잖아. 진호는 그때까지도 망설였어요. 하지만 수진이가 매일같이 설득하고 수진이 어머니까지 나서서 보증을 서니까 결국 동의하고 말았거든요. 진호야, 내가 책임질게. 나중에 문제되면 언제든지 너 명의로 바꿔주면 되잖아. 그런데 지금 당장은 세금을 절약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전문가들이 다 그러더라. 그때 수진이가 한 말이 지금도 생생해요. 오빠, 우리가 부부인데 뭘 그런 걸 따져? 법적으로는 엄마 명의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건물인 거 아니야? 나중에 필요하면 언제든지 오빠 명의로 다시 바꾸면 되잖아. 그 말을 듣고 진호가 완전히 마음을 놓은 거죠. 계약은 수진이 어머니 명의로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계약금부터 중도금, 잔금까지 모든 돈은 진호가 냈거든요. 자기 통장에서 직접 송금했고 대출도 진호가 보증을 섰어요. 수진이 어머니는 그냥 이름만 빌려준 셈이었죠. 건물을 산 후 처음 몇 달은 별 문제가 없었어요. 임대료도 예상대로 들어왔고 진호가 1층에 사무실을 차려서 사업도 계속했거든요. 수진이도 예전처럼 적극적으로 도와줬고 가족 분위기도 화목했어요. 하지만 그게 폭풍 전의 고요였다는 걸 그때는 몰랐죠. 건물을 산 지 1년 정도 지났을 무렵부터 수진이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미묘한 변화여서 진호도 잘 몰랐는데 저는 며느리의 말투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거든요. 예전에는 오빠 우리 건물이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엄마 건물이라고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건물 관리나 임대 문제를 진호와 상의하지 않고 수진이 어머니와만 논의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진호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는데 수진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거실에 앉아 있었거든요. 손에는 뭔가 서류를 들고 있었고 옆에는 수진이 어머니가 함께 앉아 있었어요. 진호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수진이가 차갑게 대답하더래요. 오빠, 우리 이혼하는 게 어떨까? 갑작스러운 말에 진호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고 했어요. 수진아, 무슨 소리야? 갑자기 이혼이 웬 말이야? 진호가 당황해서 물어보니까 수진이는 이미 다 계획된 것처럼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결혼 생활이 예전 같지 않잖아. 오빠는 일만 하고 집에는 관심이 없고 나는 애 키우느라 너무 지쳤어. 그리고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싶어. 이제 엄마 건물도 있으니까 나랑 태준이는 충분히 살 수 있어. 진우는 그 말을 듣고 완전히 멘붕이 왔다고 했어요. 수진아, 그게 무슨 소리야? 그 건물은 내 돈으로 산 거잖아? 내가 모은 돈으로 산 건데 왜 갑자기 네 엄마 건물이 된 거야? 진우가 목소리를 높이자 수진이 어머니가 나섰어요. 진호야 진정해. 법적으로는 내 명의로 되어 있잖니. 그리고 애초에 그 건물 살 때 내가 많이 도와줬다는 거 잊었어. 진우는 그제야 자기가 완전히 속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수진이와 수진이 어머니가 처음부터 이런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던 거죠. 건물을 수진이 어머니 명의로 사게 한 것도 세금 절약한다고 했던 것도 모두 거짓말이었어요. 처음부터 진호의 재산을 가로챌 계획이었던 거거든요. 그 다음 날부터 수진이는 본격적으로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어요. 변호사를 선임했고 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을 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재산분할 청구 내역이었어요. 건물은 수진이 어머니 명의라서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오히려 진우한테 위자료를 요구했어요. 저는 진우 오빠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많이 받았어요. 사업만 신경 쓰고 가정에는 소홀했고 제가 아이 키우는 것도 전혀 도와주지 않았어요. 진우가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을 받아봤는데 결과는 절망적이었어요. 건물이 수진이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고 돈의 출처를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는 거였거든요. 진우가 자기 통장에서 송금한 기록은 있지만 그게 증여인지 대여인지 법적으로 구분하기 어렵다는 게 변호사 말이었어요. 설상가상으로 수진이는 태준이의 양육권도 자기가 가져가겠다고 했어요. 아이 아빠인 진호와는 면접 교섭만 허용하겠다는 거였죠. 진호는 그 말을 듣고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건물도 잃고 아들도 잃게 생겼으니까 살아갈 이유를 찾을 수 없었던 거예요. 법원에서 조정을 받는 날, 진호는 마지막으로 수진이한테 호소해 봤어요. 수진아,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태준이를 생각해서라도 이혼은 안 되잖아. 그리고 그 건물은 정말 내 돈으로 산 거잖아. 내가 양심이 있다면 인정해야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수진이는 차가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오빠, 이미 늦었어. 나는 오빠랑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그리고 그 건물 문제는 법적으로 이미 정리된 거잖아. 억지 부려봤자 달라질 게 없어. 그 말이 끝나자 진우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18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게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걸 지켜봐야 했거든요. 조정은 결국 결렬되었고 진우는 집에서도 나와야 했어요. 수진이가 태준이와 함께 살겠다면서 진우한테 나가라고 했거든요. 이 집도 나랑 태준이가 살 거야. 오빠는 다른 곳에서 살림을 차리든지 알아서 해. 진우는 그렇게 빈손으로 집을 나왔고 갈 곳이 없어서 저희 집으로 왔어요. 하지만 그때의 진우는 이미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말도 거의 하지 않고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만 있었거든요. 밥을 차려줘도 몇 숟가락 뜨다가 그만두고 밤에는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뒤척이기만 했어요. 진우가 저희 집에 온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부터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충격 때문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진우가 점점 이상해지더라고요. 하루 종일 방에 틀어박혀서 나오지도 않고 나와도 멍한 표정으로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씻는 것도 며칠씩 미루고 심지어 태준이가 보고 싶다고 울어도 만나러 갈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진우야, 태준이라도 보러 가자. 아이가 아빠를 얼마나 그리워하겠니? 제가 이렇게 말해도 진우는 고개만 저었어요. 엄마, 저는 이제 그 애한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아빠예요. 빈털터리가 된 아빠를 보면 태준이가 더 힘들어할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는 아예 집을 나가기 시작했어요. 새벽에 몰래 나가서 밤늦게 돌아오는 날이 계속되었거든요. 술 냄새를 풍기면서 비틀비틀 걸어서 들어올 때가 많았어요. 제가 어디 갔다 왔냐고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고
그냥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가버리곤 했죠. 한 달이 더 지나고 나서야 진호가 요즘 뭐라고 다니는지 알게 되었어요. 우연히 진호 친구 한 명이 저한테 전화를 걸어왔거든요. 어머니, 진호를 얼마 전에 길에서 만났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술에 취해서 자기가 모든 걸 잃었다고 이제 살 이유가 없다고 그러면서 울고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진호가 혼자서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었는지 그제야 알았거든요. 그날 밤 진호가 들어왔을 때 저는 진호 앞에 앉아서 진지하게 이야기했어요. 진호야, 엄마가 뭘 도와줄 수 있는지 말해봐. 이렇게 혼자서 고생하지 말고. 진호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엄마, 제가 너무 바보였어요. 수진이를 너무 믿었어요. 그 여자가 처음부터 제 돈만 노리고 있었다는 걸 왜 몰랐을까요? 15년 동안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더니 더 큰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 저는 이제 집도 없어요. 갈 곳도 없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서울역에서 자고 있어요. 진호가 서울역에서 노숙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 아들이 거리에서 잠을 자고 있다니 이게 현실인가 싶었거든요. 그 순간 저는 수진이와 수진이 어머니한테 너무나 큰 분노를 느꼈어요. 진호야, 왜 그런 곳에서 자니? 여기 엄마 집이 있잖아. 엄마, 저는 엄마한테도 짐이 되기 싫어요. 이미 충분히 실망스러운 아들인데 더 이상 폐를 끼칠 수는 없어요. 그 후로도 진호는 계속 집을 나가서 서울역에서 잤어요. 제가 아무리 말려도 듣지 않았거든요. 가끔 찾아가서 보면 진호는 대합실 구석에서 신문지를 깔고 누워 있었어요. 한때 멀끔한 양복을 입고 다니던 사람이 이제는 며칠째 같은 옷을 입고 수염도 깎지 않은 채 초라한 모습으로 있는 걸 보면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진호야, 제발 집에 가자.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엄마, 저는 이제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아요. 그냥 이대로 사라지고 싶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진호가 서울역에서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지나가던 사람이 신고해서 병원으로 실려갔다는 거였죠.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가니까 진호는 의식을 잃은 채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하길 영양실조와 과음으로 인한 탈수 증상이라고 하더라고요. 환자분이 언제부터 제대로 식사를 안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위험한 상태예요. 며칠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얼마나 자책했는지 몰라요. 제 아들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도 저는 제대로 돌보지 못했구나 싶어서요. 진호가 깨어났을 때 저는 진호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진호야, 엄마가 있잖아. 엄마가 끝까지 내 편이니까 포기하지 마. 하지만 진호는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엄마, 저는 이제 정말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태준이도 만날 수 없고, 일할 곳도 없고, 살아갈 이유도 없어요. 진호가 병원에서 일주일 정도 입원해 있을 때였어요. 병원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수진이 어머니의 수상한 행적을 알게 되었거든요. 진호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을 때 응급 연락처로 수진이한테 전화를 했었는데 수진이가 병원에 와서 한 말이 이상했어요. 어머니, 진호 오빠 치료비는 저희가 낼게요. 그런데 혹시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 일 말하지 마세요. 엄마가 지금 사업상 문제로 예민한 상태라서요. 그 말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수진이 어머니가 무슨 사업을 하길래 그렇게 예민해하는지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진호가 건물 살 때 담당했던 부동산 중개사한테 연락해 봤어요. 혹시 수진이 어머니가 다른 부동산 거래도 했는지 물어보려고요. 어머니, 그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년에도 한두 번 더 오셨는데요. 다른 분 명의로 건물 거래하는 문제로 상담받으러 오셨어요. 중개사 말을 듣고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진이 어머니가 다른 사람들 명의로도 부동산 거래를 했다는 게 수상했거든요. 혹시 어떤 분들 명의로 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분이 여러 명의 명의를 이용해서 건물들을 사고 팔고 하시더라고요. 좀 특이한 케이스였어요. 집에 돌아와서 인터넷으로 수진이 어머니 이름을 검색해 봤는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부동산 관련 카페에 수진이 어머니를 찾는다는 글이 몇 개 올라와 있었거든요. 글 내용을 보니까 수진이 어머니와 비슷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모두 믿었던 사람의 명의로 건물을 샀다가 빼앗긴 케이스들이었죠. 그 중에서 연락처를 남긴 분한테 전화를 걸어봤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김수진 어머니 관련해서 글을 올리신 분이세요? 네, 맞습니다. 혹시 저희와 비슷한 피해를 당하신 건가요? 그분은 남편 명의로 건물을 샀는데 나중에 수진이 어머니가 그 남편을 꼬여서 자기 명의로 건물을 이전시켰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리고 그런 피해자가 자기들만이 아니라는 것도 알려주었거든요. 저희가 알기로는 최소 5가족 이상이 비슷한 피해를 당했어요. 모두 그 여자의 달콤한 말에 속아서 건물을 빼앗긴 거죠. 더 충격적인 건 수진이 어머니가 이런 일을 오래전부터 계획적으로 해왔다는 거였어요. 젊은 사업가들을 타겟으로 삼아서 딸들을 이용해 접근한 다음 결혼 후에 재산을 가로채는 수법을 써왔다는 거죠. 수진이라는 분도 사실 이런 일을 처음 하는 게 아닐 거예요.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그분이 예전에도 다른 남자와 비슷한 일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수진이가 처음부터 진호를 속일 계획으로 접근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진호와의 결혼도 태준이를 낳은 것도 모두 계획된 일이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후로 저는 다른 피해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더 많은 정보를 모았어요.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국세청에 신고를 하기로 했거든요. 수진이 어머니가 여러 명의 명의로 부동산 거래를 한 게 탈세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어머니, 저희도 같이 신고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면 안 되잖아요. 국세청에 신고를 넣고 며칠 후에 담당 공무원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신고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곧 정식 세무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니까 관련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그 소식을 듣고 저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어요. 드디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는 기회가 온 것 같았거든요. 병원에 있는 진호한테 가서 이 소식을 전해줬어요. 진호야, 이제 희망이 생겼다. 엄마가 끝까지 싸워볼 테니까 포기하지 마. 국세청 조사가 시작되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담당 공무원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연락이었거든요. 조사 결과 상당히 심각한 문제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김 씨가 여러 명의 명의를 도용해서 부동산 거래를 했고 그 과정에서 탈세 금액이 10억 원을 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진이 어머니가 위조 서류를 만들어서 증여세를 회피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했어요. 더 놀라운 건 수진이 어머니가 이런 수법으로 지난 10년 동안 수십억 원의 부동산을 불법으로 취득했다는 거였어요. 이 사건은 단순한 탈세를 넘어서 조직적인 사기 행위로 판단됩니다. 곧 검찰에 고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저는 바로 다른 피해자들한테 연락을 돌렸어요. 모두들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지만 동시에 드디어 진실이 밝혀졌다며 기뻐했거든요.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수진이 어머니에 대한 정식 수사에 착수했으니 피해자들은 고발장을 제출하라는 내용이었죠. 저는 진호와 함께 경찰서에 가서 고발장을 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수진이도 공범으로 조사받을 예정이라고 했어요. 어머니의 범행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발견되었거든요. 수진이까지 수사 대상이 되었다는 소식에 진호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한편으로는 배신감 때문에 화가 났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태준이 엄마라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않았거든요. 엄마, 수진이까지 감옥에 가면 태준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호야, 그건 수진이가 선택한 길이야. 내가 죄책감을 느낄 필요 없어. 한 달 후 수진이 어머니가 구속되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크게 보도했거든요. 명의 도용으로 수십억 부동산 편취한 60대 여성 구속이라는 기사가 신문에 실렸어요. 그 기사를 본 진호는 처음으로
오래간만에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이제 정말 끝난 건가요? 제가 다시 건물을 되찾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럼 당연하지. 이제 법원에서 정식으로 소유권을 되돌려받을 수 있을 거야. 변호사를 통해 소유권 이전 무효 소송을 제기했어요. 국세청 조사 결과와 경찰 수사 자료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거든요. 법원에서도 신속하게 진행되었어요. 명백한 사기 행위라는 게 입증되었으니까요. 한편 수진이는 어머니가 구속된 후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진호한테 연락을 해서 용서를 빌더라고요. 오빠, 정말 미안해. 나도 엄마한테 속아서 한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세금 절약하려던 거였는데. 나중에 엄마가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진호는 쉽게 용서할 수 없었어요.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고 너무 많은 걸 잃었거든요. 수진아, 내가 진심으로 후회한다면 태준이만이라도 제대로 키워. 이제 우리는 안남이야. 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3달 정도 걸렸어요. 그 기간 동안 진호는 조금씩 회복되어 갔어요. 병원에서 퇴원한 후에는 다시 일을 시작했고 작은 사무실을 얻어서 예전 거래처들과 연락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엄마, 저는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힘들었지만 이 일을 통해서 더 강해진 것 같아요. 드디어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왔어요. 소유권 이전 무효 및 환원 명령이었죠. 그날 법원 계단에서 진호는 처음으로 활짝 웃었어요. 엄마, 저는 이제 정말로 다시 살 수 있어요. 건물 소유권을 되찾은 후 진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전에 절망적이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다시 예전의 성실하고 열정적인 진호로 돌아왔거든요. 빌딩 1층에 다시 사무실을 차리고 사업을 재개했는데 이번에는 더욱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했어요. 엄마, 이번에는 절대로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을 만들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이 제일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가장 큰 변화는 태준이와의 관계였어요. 수진이 어머니가 구속되고 수진이도 집행유예를 받은 후 태준이 양육권 문제를 다시 논의하게 되었거든요. 법원에서는 아이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고려해서 진호가 주 양육자가 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어요. 처음에 태준이는 아빠와 함께 사는 것을 어색해했어요. 오랫동안 엄마하고만 살았으니까 당연한 일이었죠. 아빠, 엄마는 언제 집에 와요? 태준이가 이렇게 물어볼 때마다 진호는 참 마음이 아팠다고 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아이와 시간을 보냈거든요. 함께 놀아주고 숙제도 도와주고 밤에는 책도 읽어주면서 조금씩 관계를 회복해 나갔어요. 태준아, 아빠가 예전에 너한테 잘못한 게 많았는데 앞으로는 내가 제일 우선이야. 몇 달이 지나자 태준이도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학교에서 있었던 일도 이야기하고 친구들 자랑도 하고 주말에는 할머니 집에 오는 것도 좋아하더라고요. 할머니, 아빠가 요즘 너무 좋아요.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같이 영화도 보러 가요. 그런 태준이를 보면서 저는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가 다시 밝게 웃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말이에요. 수진이는 어머니가 감옥에 있는 동안 많은 반성을 한 것 같았어요. 가끔 진우한테 연락을 해서 태준이 안부를 물어보곤 했거든요. 오빠, 태준이 잘 지내죠?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욕심 때문에 가족을 다 잃어버렸네요. 진우는 수진이를 용서하지는 못했지만 태준이 엄마라는 이유로 최소한의 예의는 지켰어요. 태준이는 잘 지내고 있어. 가끔 면회는 할 수 있으니까 아이가 원하면 만나게 해줄게. 1년이 지나고 진우의 사업도 안정되었어요. 예전보다 규모는 작아졌지만 더 탄탄하고 믿을 만한 거래처들과 함께 일하게 되었거든요. 무엇보다 가정과 일의 균형을 잘 맞추려고 노력했어요. 엄마, 저는 이제 알았어요.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가족이 있고 건강하고 정직하게 살 수 있다면 그게 진짜 행복인 것 같아요. 그로부터 2년이 더 지난 지금 진우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태준이도 중학생이 되어서 아빠와 정말 친하게 지내고 있고요. 가끔 수진이를 만나기도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관계예요. 그냥 태준이 부모로서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이가 되었거든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예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재산 문제만큼은 신중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진다는 것을 말이에요. 진호는 요즘 태준이한테 자주 이런 말을 해요. 태준아, 사람은 돈보다 마음이 중요해. 그리고 가족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거야. 저는 지금도 매주 태준이와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맛있는 음식을 해주는 행복한 할머니로 살고 있어요.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 덕분에 가족의 소중함을 더 깊이 깨닫게 되었거든요. 여러분들도 혹시 어려운 일이 있으시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정의는 늦을지라도 반드시 승리하고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의 사랑이 있다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걸 제가 몸소 경험했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진호와 태준이가 행복하게 웃는 모습을 보며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